안녕하십니까. AIID 한국지부 신문치아 연구회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의 권용대입니다. 올해로 11년째 맞이하는 한국 멕시코스 강의 모임과 그다음에 거기에 심재현 디렉터님, 그다음에 이충원 회장님께서 강의를 요청해 주셔서 오늘 NDI 컨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추계학술 대회를 현장에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오늘 드릴 말씀들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환자들을 많이 만날 때 특히 고리식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 환자들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을 만날 때 보면은 뼈 이식 해야 되냐 그러면은 하고 싶지 않다. 특히 약간 노년층 환자들은 뭐 친구들한테 전해 들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 갖고 뼈 이식하기 싫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뼈 이식 하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뼈 이식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하려면 결국 네로 임플란트를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것들이 결정 요소가 있는가? 결국엔 환자가 바라는 수복물, 어떤 수복물을 할 건지, 예를 들어 리무버블을 할 건지, 아니면 픽스드 브릿지 형태로 할 건지, 이러한 수복물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우리가 수복물을 하려면은 여기에 맞는 치조골이 있는가? 그래서 치조골이 있다면 그냥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래도 고리식이 따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의 나이. 환자가 나이가 많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복잡한 수술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환자의 치료 동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내가 받게 된 치료를 얻게 되는 것과 혹은 그렇지 못한 것들, 어떤 치료 옵션에 따라서 얻게 되는 것과 얻지 못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후에 어떤 다른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하게 된다면은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를 적절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리치 폭이 좁은 경우에 우리가 얇은 임플란트를 쓰게 되어 있는데, 임플란트 주변으로 적어도 한 1mm 정도의 레지두얼 본이 있어야 되는 거 잘 아실 테고,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차 ITI 컨센서스 미팅에서 네로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연구를 결과들을 많이 모아서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논문의 어떤 것들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카테고리 1, 2, 3,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5mm가 안 되는 것들은 미니 임플란트라고 하고, 3.3mm 미만 되는 것들은 싱글 투스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3.3에서 3.5 정도 되는 경우는 구치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더 넓은 어떠한 인디케이션을 갖는 그러한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때에 비해서 여러 리뷰를 통해서 얇은 임플란트의 어떤 인디케이션이 조금 더 증가되는, 좀 더 확대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비교한 내용을 잠깐만 보시면요. 스탠다드 임플란트와 카테고리 1, 미니 임플란트죠. 거기에 해당되는 보면 그 위험률이 4.5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다. 미니 임플란트 썼을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험률이 되게 레인지가 좀 넓어요. 레인지가 넓다는 얘기는 일부 연구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위험하지 않다. 미니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어떤 고령층의 환자에서 이런 미니 임플란트를 몇 개 넣어서 오버덴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위험률이 좁은 약간 높게 나온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디케이션을 얻다가 사용했냐에 따라서, 어디다 적용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테고리 3은 실질적으로 스탠다드 다이아메터 임플란트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가 이렇게 후양 연구 같은 경우는 숫자의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스터디를 통해서 대략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우리가 하는데 가장 이런 얇은 임플란트를 쓰는 게 어려운 게 결국은 부러진다는 거였죠. 어떤
그 미케니컬한 어떤 취약성 때문에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결국은 그게 특히 이제 얇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 캔틸레버가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파라펑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확실히 좀 더 어려운 점을 우리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를 하였고요. 이제 제가 이전에 몇 년 전에 봤던 저희 그 친척분 중에 한 분이신데 상하계는 이제 풀덴처를 하기로 했고 하악에 이제 대구치를 하나 이렇게 식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상하계 풀덴처이기 때문에 별다른 저희가 교합압에 대한 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3년째까지 했는데 4년째 돼서 이렇게 골소실이 보이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임플란트에 파절이 나타났던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합치가 풀덴처인 경우는 교합압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와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그런 제가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회사들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직경과 어떤 퍼티그 스트렝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스트라만의 록솔리드 같은 경우에 직경이 3.3인데 퍼티그 스트렝스는 다른 회사의 유사한 임플란트보다 상당히 높더라. 보시면 3.5mm의 다른 회사의 라인보다 오히려 퍼티그 스트렝스는 더 강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스트라만에서 제공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임플란트 금속 결국은 이제 요즘 이제 금속이 뭐 어때서 뭐 파절이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속의 선택 기준은 결국에는 이러한 스트렝스, 기계적인 어떤 능력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붙어야죠. 생물학적으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는지를 보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레이드 4의 어떤 상업적인 티타늄 경우 같은 경우에 기계적 능력이 비교적 괜찮죠. 그렇지만 얇은 임플란트 썼을 때는 파절이 일어날 가능성들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전에 쓰던 그 티타늄, 알루미늄 반화듭 합금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기계적인 어떤 스트렝스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제 이거는 골류착에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런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약간 약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록솔리드, 이제 티타늄과 지르코니움의 합금인 록솔리드는 기계적 능력 역시 상당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SL 액티브 서피스를 차용함으로써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역시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이제 스트라만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대한 많은 논문과 이제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치부했을 때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4.1의 스탠다드 임플란트와 3.3 네로 임플란트를 이제 쭉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서 봤더니 이제 보시면은 프리몰라, 몰라가 이제 네로 임플란트, 레귤러 임플란트가 어떤 식으로 분포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카이스퀘어 검정 같은 걸 해보면은 특별히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봤더니 뭐 다 좋더라. 뭐 이제 100% 성공을 했다. 양쪽 그룹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구치부에서도 록솔리드 3.3이 이제 비교적 좋은 이 정도 3년 정도의 어떤 경과를 봤을 때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것들을 이러한 비교적 잘 짜여진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싱글 투스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네로 다이멘탈은 이제 비교적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고 예를 들면 상악 측절치나 하악 측절치는 그 모양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네로 임플란트를 쓰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심미적으로 좋기 때문에 네로 임플란트를 그런 데는 또 꼭 쓰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덴툴러스 리지에다가 우리가 뭐 임플란트를 조금 심고 뭐 오버덴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 여기 나오는 대로 4개 임플란트와 오버덴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에서 이제 싱글 포스리어 혹은 멀티 유닛 픽스드 브릿지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거는 카테고리 3에서만 그러니까 이제 3.3에서 3.5 정도 되는 약간 NDI 중에서도 비교적 직경이 있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거기에 이제 쓸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인디케이션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제 아무래도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리지가 좁은 경우, 이제 리지가 이제 우리가 협설적으로 좁은 경우도 있지만 이덴출러스 존이 이제 좁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2개가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은 이제 그 사이에 뼈가 녹는다는 거 선생님들 잘 아실 테고 그렇다고 자연치에 또 너무 붙으면
거기서 또 치조골에 또 역시 소실이 나타나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천되는 거는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가 3mm 정도 돼야 된다는, 최소한 된다는 그러한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임플란트 직경을 약간 좁은 걸 쓸 수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도 있는데, 임플란트도 적정한 거리를 두어야 이제 인접 치조골이 잘 유지돼서 우리가 롱텀 리절트를 좋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NDI를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러한 싱글 투스 갭일 때 최소한의 어떤 갭이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7mm 정도 되면은 레귤러 임플란트를 우리가 하나 심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갭에서, 비교적 크지 않은 갭에서 이 픽스의 위치를 상당히 정확하게 잡지 않고 못하고 뭐 한 1mm 정도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요즘 가이드 서저리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16mm의 공간이 있을 때 레귤러 임플란트를 2개, 소구치 모양의 2개를 딱 이렇게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위치에 잘 심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느 한쪽으로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1mm나 0.5mm나 어떤 위치에 오차가 생긴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우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얇은 임플란트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얇은 임플란트를 써서 하나는 3.3, 하나는 4.1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훨씬 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할 때 우리가 위치를 잡을 때 아무래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요즘 많이 나오는 가이드 서저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좀 덜하긴 한데요. 종종 저희가 이제 그 가이드 서저리 템플레이트를 만들어 갖고 오면은 그 템플레이트에 의한 위치가 뭐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도 가끔씩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뭐 CT의 왜곡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프리핸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옵션도 이후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케이스 보시면은 이제 매복 견치가 있고 이제 유치가 이제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술을 했던 그러한 경우고요. 뭐 이렇게 사이즈를 봤더니 이제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메지오디스탈 같은 폭경이 좁고, 그 다음에 이제 매복치를 이제 발치를 하면서 이제 2번 수술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환자가 아무래도 수술 2번 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까지 동시에 이제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5년까지 제가 지금 한 이틀 전에 6년, 7년 팔로업을 받고요. 5년까지 봤을 때 이제 3.3을 우리가 이쪽 캐나인 위치에 넣어서 문제없이 잘 쓰고 있다. 이제 5년째 봤을 때 임플란트 크라운의 모양이 아주 좀 잘 되어 있고, 이제 진지발 어떤 이런 컨투어나 어떤 스캘럽 모양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심미적으로 잘 우리가 이루어졌고, 이게 롱텀하게 잘 보존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환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NDI 옵션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뭐 요즘 한 70세 정도 되는 이러한 노인들과 혹은 그 이상 85세 이상 되는 이제 만약에 좀 여러 거동도 불편하시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그러한 노인들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노인에도 레벨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트를 하고 GBR을 하면서 뭐 픽스드 브릿지를 갈지, 혹은 레귤러 임플란트 2개를 하면서 그래프트를 하고 오버덴처를 할지, 혹은 NDI를 하고 그냥 그래프트 없이 오버덴처를 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쪽 옵션이 가장 끌릴 것 같아요. 특히 어차피 오버덴처를 할 거라면은 굳이 GBR을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때는 우리가 네로 임플란트에 대한 옵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처럼 이제 이렇게 핀 임플란트를 이제 미니 임플란트를 썼었는데 이러한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프랙처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되어 있고, 이제 보초적인 옵션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롱텀 데이터가 별로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전에 이런 식으로 4개의 어떤 미니 임플란트를 갖고 오버덴처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다 부러지고 없고 요거 하나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저희가 제거하고 이제 2개의 이제 3.3 이제 네로 NDI
이제 록솔리드 임플란트를 써갖고요. 2개를 해서 이제 쉽게 이제 별 고리식이나 이런 거 없이 쉽게 접근해서 이제 그 오버덴처를 쉽게 갈 수 있었다. 오버덴처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고리식 하는 거는 조금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스트라우만 록솔리드 3.3 아주 좋은 인디케이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저희가 이후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환자들, 이제 요즘 교정 치료가 많이 늘어나면서 교정 치료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교정 치료에서 이러한 생긴 공간들은 주로 이제 되게 좁게 돼. 메지오디스탈도 상당히 좁고 협설적으로 릿지가 좁은 것은 상당히 당연하고요. 메지오디스탈로 모자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재밌는 것은 버티컬하게는 되게 또 크레스트가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피컬 코로날 포지션 임플란트 심미적인 걸 봤을 때 이제 인접 치아의 진지발 마진에서 이제 임플란트 플랫폼까지를 대략 3에서 4mm 정도로 보고 있죠. 그래서 3mm보다 깊으면 좀 포켓 때문에 어렵고 3mm보다 얕으면은 이제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나 이런 게 불리하기 때문에 조금 비심리적인 보철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록솔리드 뭐 스트라만 임플란트 다 보시면 이 뭡니까 이 그 마운트에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는데 그 각 1mm씩이고요. 맨 꼭대기가 이제 4mm. 그래서 이제 식립 깊이를 요걸 보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어디 저널에 케이스 리포트가 나온 건데 이렇게 교정 치료한 환자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진지발 라인이 조금 약간 부조화스럽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깊게 간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들이 특히 교정 치료한 환자들에서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3.3짜리를 각각 하나씩 하악 측절지 자리에 식립을 하였고요. 처음엔 이렇게 스페이스가 제네럴하게 퍼져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정과 선생님께서 잘 해주셔서 2군데 스페이스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죠.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된다는 거, 인접 치료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수직적인 깊이 보시면 이제 인접 치아에 어떤 진지발 마진 있는 쪽에서 대략 한 3mm 정도의 수직적인 깊이를 갖게. 그러니까 실제 뼈보다 더 아래로 이렇게 릿지 크레스트보다 생각보다 아래로 많이 내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우리가 뼈가 모자라서 막 이식하는 경우도 많지만 생각보다 뼈가 이런 경우에 남아서 더 이렇게 리덕션 하거나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약간 링구알 촉으로 치우쳐 심어서 이후에 보철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개의 임플란트를 잘 식립한 그러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안전하게. 이후에 이제 2년 후 디본딩하고 2년 후의 모습인데요. 이제 여기 2군데가 이제 임플란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비교적 상당히 자연스럽게 진지발 어떤 그 라인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제 임플란트의 어떤 수직적 수평적 위치가 3차원적으로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리듀스드 릿지 위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버커링구얼로 이런 좁은 릿지에서 뭐 우리가 NDI를 심으면 물론 되겠지만 어떤 이런 게 임상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릿질에 보철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이런 픽처가 어떤 남아있는 본에다 심게 되니까 링구알 또는 팔라탈로 치우치게 되면 이제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구치부에서 많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고리식을 하고 레귤러 임플란트를 적당한 위치에 심어서 보철하시면은 어떤 교합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제 얇은 릿지에 우리가 네로 임플란트를 심고 여기에 보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캔틸레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캔틸레버가 생겨서 버컬 캔틸레버가 생겨서 아무래도 이게 역학적으로 좀 불리하다 보니까 뭐 스크루가 좀 더 자주 풀린다든지 뭐 이러한 기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얇은 임플란트를 구치부에 쓰는 경우에 어떤 이런 역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리식의 여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이건 4차 ITI 컨센서스 미팅에서 이게 2008년도 독일에서 저희가 했던 그런 미팅인데요. 거기에 여러 논문의 리뷰를 통해서 봤더니 뭐 다 제껴두고 이걸 보시면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를 보시면 디에센스가 있는 경우와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있는 경우 2개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디에센스 디펙트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아, 유리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훨씬 더 컴플리케이션이 많다. 합병증이 많다는 거죠. 합병증이 디센스에서 많다.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거죠. 이제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보다는 디센스 디펙트가 그만큼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GBR하는 시츄에이션이 생기더라도 디센스 디펙트보다는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임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버컬 이렇게 페네스트레이션이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레귤러 임플란트를 써서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디센스 디펙트가 생긴 경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딱 보게 되면 어떤 게 조금 더 우리가 다루기 쉽겠는가, 아무래도 고리식을 하고 합병증도 적고 어떤 게 더 편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이쪽이겠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 NDI를 쓰면 좀 더 쉽게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런 환자에서 여기는 좀 좁고 여기는 비교적 넉넉한 숫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두 개의 임플란트를 중절치 쪽에는 레귤러 사이즈, 뒤쪽에 캐나인 사이즈지만 우리가 여기에는 네로 임플란트를 써서 고리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이제 녹솔리드가 이제 기계적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믿고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의 디펙트가 생겼죠. 만약에 여기다 우리가 레귤러 넥을 심었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디펙트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고리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면 이러한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그 저널 오브 오랄 임플란톨로지에 나온 논문을 보시면 3.3mm보다 굵은 임플란트를 뭐 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3년 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3.3보다 굵으면 고리식이 필요한 경우, 3.3보다 굵어도 고리식이 필요 없는 케이스, 3.3인데도 불구하고 그래프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를 보시면 대략 이러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을 심으면은 고리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54%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많은 경우에서 3.3 정도의 임플란트를 쓴다면 우리가 고리식을 하지 않고도 식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증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들을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두꺼운 이제 레귤러 사이즈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되는 케이스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3.3을 쓰면은 고리식의 빈도가 많이 줄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에덴틀로리스인데 이분은 이제 멀리 포항에서 저희 병원까지 오시던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좀 수술의 횟수를 줄이고자 했던 환자분인데요. 리치가 상당히 이제 얇은 거를 이제 쉽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CT를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잘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리치 스플릿을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좀 벌린 다음에 이 노란색은 다 네로우예요. 3.3짜리 직경이 다 노란색이고요. 요거는 레귤러 넥입니다. 이거는 4.1짜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앞에 다 이게 네로우 넥을 쓰고 네로우 임플란트를 쓰고 여기만 레귤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다 우리가 어떠한 그 4.1짜리 쓰려고 그러면은 리치 스플릿도 더 해야 되고 고리식도 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퍼드 디자인과 함께 맞물려서 리치 스플릿 하면 이제 테이퍼드 임플란트를 하시면 좋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한꺼번에 동시에 식립을 하였고요, 하루에. 나중에 보철된 걸 보시면은 요 두 개만 레귤러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제가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3.3mm의 네로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이러한 전체 픽스드 브릿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로 임플란트, 록솔리드 임플란트를 씀으로써 우리가 비교적 이런 것들을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제 믿고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저희 병원에 오시는데 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멀티플 브릿지에서도 3.3mm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보철 치료의 이제 개념 보시면 이제 탑다운 보철을 많이 얘기해서 이제 어떤 이상적인 수복물의 모양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이후에 이제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요. 노인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죠. 만약 이상적인 보철물 갖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고리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텀업의 개념도 같이 도입을 해서 환자의 어떤 전신적인 리스크 팩터나 환자의 선호도나 그다음에 그 수술의 부담감, 서지컬 버든을 줄이면서 이러한 두 가지 방향으로 같이 우리가 치료 계획을 해서 어떤 환자를 위한 최적의 접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mm 임플란트가 이제 요즘 시장에 나와서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트라만에서 3.3을 쓰고 있는 어떤 소비자의 50% 정도가 이제 다른 회사에 더 얇은 임플란트를 쓰더라. 이제 이러한 조사를 해갖고 이제 스트라만에서 이제 우리도 더 얇은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 경쟁 회사들이 이제 이거보다 3.3보다 얇은 임플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레이드 4 티타늄이고 이제 오스템의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티타늄, 알루미늄 바나듐 합금을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계적인 강도가 아무래도 염려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썼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데서 것들이 시장에 나와 있고 그래서 스트라만에서도 2.9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 똑같아요.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제 똑같고 이제 직경이 2.9mm라는 거, 그다음에 과도하게 토크를 주면 이제 부러진다는 거 뭐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릴링하는 시퀀스인데요. 이제 하드본인 경우에는 이제 그 코로날 프랩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핑도 하시고 하지만 뭐 이제 만약에 댄스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 스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제품 설명이나 이제 브로셔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이것을 보철을 체결할 때 조일 수 있는 어떤 토크를 보시면은 타 회사 임플란트들은 다 약간 적은 토크로 하게 돼 있어요. 20이나 15 뉴턴 센티미터의 약간 적은 토크로 조일하고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는데 스트라만 2.9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대로 35 뉴턴 조일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회사에서 주어진 어떤 수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35 뉴턴은 다 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조금 더 약하게 35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하시는 게 좀 안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회사보다는 어떤 이러한 자신감을 더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례 2.9 증례인데요. 이제 이게 완전히 현재 2.9 인디케이션에 맞지는 않지만 캐나인인데 저희가 이제 환자 이제 이런 메지오 디스탈 디스턴스가 좁아서 저희가 2.9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CT상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인클라인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임플란트를 이런 식으로 심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디펙트가 생기죠. 근데 여기다 우리가 더 굵은 임플란트를 심으려면은 또 여기가 또 다 날아가겠죠. 이쪽이 다 날아가니까 그럼 또 고리식이 커지고 합병증의 비율이 높아지고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케이스라면 물론 그걸 피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피할 수 있으면은 좀 쉽게 케이스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9를 저희가 식립을 하고 이제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에 대한 고리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고리식을 시행을 하고 이제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비교적 다르고 쉬우니까 아까 나온 대로 그다음에 이제 힐링 어벗을 끼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후에 보철이 다 되고 나서의 팔로우업 사진이고요. 이제 힐링의 모양이 이렇게 오발 쉐입이에요. 오발 쉐입. 근데 이 오발 쉐입의 장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요게 나중에 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보철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이제 보면 이제 진지발 컨투어도 잘 살아 있고 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많은 시간이 경과하진 않았지만 환자가 만족해서 잘 쓰고 계시고 지금까지 경과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캐나인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악전치 브릿지에 사용한 케이스인데요. 워낙에 이상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컨투어를 주는 오그멘테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식립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지만 하악전치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환자분이 심미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심미 부위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버컬 컨투어를 살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 그냥 2.9 두 개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마운트에 체결되는 게 되게 긴 게 있어요. 2.9 세트에는. 왜 그러냐면 이게 가까이 붙다 보니까 여기랑 부딪히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손잡이 부분이 심다 보면 여기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연결 부분이 되게 긴 것들이 2.9 키트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진지발 라인에서 우리가 유사한 좋은 컨투어를 갖기 위해서 식립 깊이를 좀 깊게 가져간다는 거. 여기 보시면 3mm 점이 다 잠겨 있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뼈가 수직적으로 높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심어야 되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보시면 이제 인시즌도 되게 전체를 다 열지 않고 보존 쪽으로 식립하는 부분에만 조금씩 열어서 우리가 시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2.9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이상적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리식을 해야 되지만 굳이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요게 그 힐링 어벗이 타원형의 장축이 인접치아의 장축과 잘 조화롭게 돼야지 이게 틀어지면은 나중에 보철을 못 합니다. 상당히 치명적인 그 실수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점 찍힌 부분 페이스면으로 나오게 하고 여기가 오발 쉐입이 이 장축이 인접치아랑 잘 맞게끔 가지런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잘 되어야 되고요. 여기 다 들어있는 대로. 만약에 이렇게 막 삐뚤어지면은 보철 못 합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삐뚤어지게 하지 마시고 2.9의 어떤 옵션이 보철 옵션이 그렇게밖에 현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저희 2.9 브릿지 저희가 이제 힐링 어벗이 끼워진 상태고요. 현재 2.9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커스터마이즈 어벗이 없대요. 그래서 보철과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특히 심을 때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요. 아직 2.9mm 임플란트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국에 좀 이런 보철 옵션이 좀 더 많이 소개돼서 어떤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같은 것들이 쉽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좀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철과 저희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캐드를 이용해서 작업하셨고요. 임플란트 한 후에 브릿지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보시면 2.9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임플란트 브릿지인데요. 보시면 이제 주변에 자연치와의 어떤 진지발 라인의 조화로운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식립 깊이가 잘 맞지 않으면 이게 이제 진지발 라인이 올라가서 비심미적인 보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립 깊이, 3차원적인 임플란트의 깊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유념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9mm가 임플란트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쓰기가 상당히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철적인 옵션에 어떤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록솔리드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2.9지만 기계적인 강도도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쓰실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2.9는 아직 롱텀 데이터는 아직 제가 본 건 없는데 조만간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NDI는 이제 이러한 인디케이션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본그래프트를 하지 않음으로써 본그래프트를 내가 뭐 잘해서 못하고 이걸 떠나서 받아들일 환자가 준비가 되니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이가 많으셔서 이 고리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치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환자가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고리식을 잘하고 스킬이 좋아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NDI를 쓰면 이제 고리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힐링도 촉진시키고 환자도 편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NDI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이제 프랙처가 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록솔리드 같은 경우에 이제 기계적 강도가 비교적 높고 그다음에 SL 액티브 서피스 갖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친화력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디케이션을 보다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록솔리드 말고도 요즘 무슨 콜드웍 티타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네로 임플란트 아직도 쓰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모든 것이 이걸로 만능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리식 과정을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면, 이제 뭐 노인 임플란트가 나오면서 노인분들 임플란트 많이 하는데 고리식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리식을 안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플란트 환자가 더 늘어날 것 같죠. 그래서 수술이 침습적이지 않고 고리식 같은 그러한 부가적인 시술이나 어떤 힐링의 시간을 더 요구하거나 부작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술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환자들의 어떤 임플란트 치료 동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록솔리드 기반의 네로 다이아미터 임플란트를 여러분들이 임상에 쓰시면은 이러한 어떤 베네핏을 많이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나라의 AAID 모임이 잘 발전하길 바라면서 오늘 초청해 주신 그 한국심는치과연구회 회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